안녕하십니까. 창업과 세법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소득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가산 조정의 소득 처분, 차감 조정의 소득 처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금과 송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입금과 송금 살펴보고요.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머네요. 예?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계산, 그 다음에 신고와 납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오늘 이제 법의세법을 가급적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 우리가 그 기말 시험을 제가 하이 클래스에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창업과 세법은 기말 시험을 이제 그 7월 2일 목요일 날 7월 2일 목요일 날 우리 수업 시간에 그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지금 하이 클래스에 공지를 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대로 따라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 평가 방식을 하는 건 여러분들도 낯설겠지만 나도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공 과목은 대면 평가 방식으로,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은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치르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가 방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그 목요일 오후 1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설문조사 기간이 너무 짧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정한 평가 방식, 그러니까 우리 교양 과목인 경우에는 비대면 평가 방식이죠. 이 비대면 평가 방식을 하지 않고 대면 평가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에 신청서를 내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어떻게 할지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이제 서류 작성을 하고요. 제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제받고 처리를 하려면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목요일 오후 1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슨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변해 주는 학생이 지극히 적었어요. 너무 적게 답변을 해서 이건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대면 평가를 하겠다, 비대면 평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학생들의 숫자가 거의 같은 동수로 나왔고요. 해서 그냥 학교에서 정한 원칙대로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내가 우리 하이클래스 공지를 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숙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당일날 이제 하이클래스에 접속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단 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줌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본인의 모습이 카메라에 이렇게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줌을 하더라도 별도로 또 하이 클래스에 접속해서 시험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줌에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를 갖다가 내 앞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시험과 설문인가요? 그쪽에 다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컴퓨터가 2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아마 좀 줌으로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좀 접속이나 있는 게 서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 줌으로 해서 입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뭐 공지사항 한번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세요. 그럼 저도 제가 지금 그 시험 출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저도 문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험 방법을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배점도 크게 잡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험의 공정성 자체가 아무래도 대면 평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시험 배점이 60점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으로 60점을 배점을 해버리면 학생들이 부정행위의 유혹이 크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그렇게는 높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가급적이면 제가 쉽게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쉽게 출제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시험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친구들하고 서로 연락한다든지 해서 토론을 해서 답을 고른다든지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줌 화면을 키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정행위는 그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하여튼 0점 처리는 물론이고 하여튼 글쎄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징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행위는 정말 삼가해 주시고요. 하여튼 문제는 제가 가급적 쉽게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본적인 사항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아마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먼저 살펴보죠. 입금. 자, 입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아마 소득세법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걸 이제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자산 증가설에서는 뭐라 그러죠? 어떤 것이 소득인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순자산이 증가하면 소득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입법주의는 이제 포괄주의와 맞물리게 되죠.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법률에서 별도로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 원천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소득 원천설의 입장, 그러니까 소득의 원천에 따라 소득의 유형을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과세 대상이 소득으로 열거해 놓은 것만 이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열거주의하고 맞물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법에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경우 용돈은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과세에서 제외된다. 글쎄요. 근데 용돈은 이제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는 아니고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입금 한번 보죠. 입금. 자, 입금은 뭐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입금이에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 순자산이 뭐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 자본이죠. 그러니까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이제 입금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렇게 순자산의 증가가 있으면 다 입금이냐? 그런 건 아니고 자본납입, 자본금을 납입을 한다든지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을 출자한다든지 하는 자본의 납입이라든지 또는 이 법인세법에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된 게 있어요. 순자산이 증가함에도 이거는 입금이 아니다. 이렇게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된 거 여기에 해당되면 이거는 입금이 아니다. 입금이 아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 박스 한번 보시면 연중 아무 거래가 없었음에도 출자 자체만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 납입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서도 자본 납입이라든지 또는 법인세법에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 것은 제외된다. 그래서 주요 입금 항목 한번 보죠. 자, 사업수익금액. 기업 회계에서는 이제 매출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당연히 입금 항목, 아주 가장 대표적인 입금 항목이 되겠죠. 물론 여기 이제 매출 애눌이나 매출 할인은 뺀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의 가격이 뭐 10,000원인데 깎아줬어요. 깎아줬어. 1,000원 깎아줬어. 그래서 9,000원이야. 그럼 이때 매출액은 10,000원이에요? 아니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애눌이라든지 매출 할인은 뺀 금액이다. 그 다음에 자산의 양도 금액. 이제 자산을 양도했어. 뭐 예를 들어 토지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양도를 했어. 그다음 이 양도 금액 전액이 입금이 된다. 이거예요. 양도 금액 전액이 입금이 돼.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이렇게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 금액은 입금이 되고요. 그 자산의 취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양도 당시의 취득 금액. 그러니까 장부가액이라 그러죠. 장부가액.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뭐 취득 금액, 장부 금액, 뭐 취득가액, 장부가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취득가액은 문자 그대로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장부가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가치 비상각 자산인 경우는 취득가액하고 장부가액이 똑같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기계장치라든지 차량 운반구라든지 뭐 이런 상각 자산인 경우에는 이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비 누계액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부가액을 뭘로? 송금으로 처리한다. 송금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산은 언젠가 비용으로 떨어져요. 언젠가는 비용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각자산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뭐가 되죠? 송금 비용으로 떨어지잖아. 그지? 그리고 비상각자산인 토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럼 뭐 감가상각의 대상은 아니지만 나중에 처분할 때 송금으로 비용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언젠가 비용으로 다 떨어진다. 응?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처분을 할 때 그때 이 자산에 처분할 때 뭐 매매 대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 양도가액은 입금이 되고 그 취득가액 정확히 말하면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된다. 이제 송금으로 된다. 그래서 자산의 임대료 내가 뭐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았어요. 이거 당연히 수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입금이죠. 입금. 그 다음에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로부터 토지를 갖다가 증여받았어요. 자산을 증여받은 이익.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빚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금 지금 법인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가 나라고 얘기하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그건 소득세 대상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수익이 생겼다. 누가 수익이 생긴 거야? 내 개인이 아니 법인이. 그래야지 법인세잖아. 그래서 내가 혹시 얘기할 때 나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우린 지금 법인세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뭐 어쩌면 누가 나한테 자산을 갖다 증여줬어요. 뭐 하여튼 토지를 갖다 줬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 자산 수중이익 이거 뭐 당연히 입금이죠. 그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내가 빚이 있었는데 면제해줬어. 이것도 입금이죠. 입금이 되는 거예요. 다음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게 환입된 금액. 환급금을 말하는 거야. 환급금. 환급금. 우리가 보통 이제 국세에서는 환급했다 이런 환급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방세법에서는 환입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환급금 돌려받았다 이거 돌려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세금 중에 보면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뭐죠? 세금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내일 토지를 사면 취득세 등록세 부과되잖아. 이때 취등록세는 자산을 구성하죠.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그랬잖아. 취득 원가에 그건 비용이 아니고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재산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럼 비용이죠. 별도의 비용이죠. 재산세 같은 경우.
우리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그건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건 송금이 아니야. 참 정확히 말하면 송금이 아니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는 게 어떤 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매년 뭐 우리 개인들도 어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다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자,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비용이라고 말해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이거는 비용이죠. 자, 이렇게 납부한 재산세 같은 경우 뭐야? 송금 산입됐죠. 그죠? 송금에 산입됐단 말이에요. 이제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이게 송금에 산입됐는데 재산세가 이거 뭐 너무 과다하게 납부돼서 돌려줬어. 자, 이렇게 송금에 산입된 금액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돼? 입금에 산입된다. 이게. 송금에 산입된 것을 돌려받으면 입금에 산입된다. 이게 그 얘기야.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이 재산세를 내가 지출을 하면 그 송금으로 처리된단 말이야. 송금에 산입된단 말이야. 그런데 돌려받았어. 그러니까 송금에 산입된 금액을 돌려받으면 그 다음에 뭐 입금으로 입금 산입된다 이거예요. 근데 법인세 같이 송금에 산입되지 않아. 송금 불산입돼.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이야.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법인세 같은 경우. 법인세를 또 송금에 산입하면 그렇잖아. 내가 지금 법인세를 냈는데 또 내가 납부한 법인세가 또 법인세 송금에 또 산입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납부한 법인세가 법인세 송금에 산입된다고. 그러니까 그 법인세는 송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이야. 송금 불산입. 이렇게 송금 불산입된 법인세를 내가 돌려받았어.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입금에 산입되지 않아. 입금에 산입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송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렇게 환급받았을 때 이게 송금에 산입된 금액을 환급받으면 어디? 입금에 산입된다. 환입된 또는 환급된 금액은 입금에 산입된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 차익. 자, 시가평가에 대해서 기업회계는 시가평가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가법이다. 이거 원가법이다. 예를 들어 지금 토지가 지금 10억 원짜리였는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떠가지고 지금 12억이 됐어. 그럼 12억으로 인정해주냐? 아니다. 이거예요. 세법에서는 10억이다. 원가법에 의한다. 그래서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만 예외가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은 인정해준다. 법률에서 이제 법률에 따른 시가평가, 법률에 따른 시가평가의 차익은 이거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이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죠. 무슨 뭐 이사라든지 뭐 이런 관계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친족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 있으면 이게 특수관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소득세법에서 살펴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뭐 100원 유가증권은 뭐예요?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이 뭐 한 10,000원짜리인데 뭐 한 3,000원에 매입을 해서 시가가 지금 10,000원인데 3,000원에 지금 법인이 매입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뭐라고?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그 저가 매입액과 시가의 차액을 입금으로 산입을 해서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경우, 그럼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입금 과세가 안 돼. 그건 입금 과세가 안 돼. 입금 산입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저가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입금에 산입되지는 않아요. 입금에 산입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그렇게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했다. 그때
그 시가와의 차익을 입금으로 산입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갖다가 양도를 한다든지 할 때 무슨 그 아무래도 저가로 매입했으니까 양도 차익이 많이 벌어지겠지. 응?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저가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입금에 과세되지는 않아. 입금에 산입되지는 않아요. 저가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양도할 때 이제 그 차익이 많이 나긴 하겠지만 저가 매입했다는 이유로 입금에 산입되지는 않아. 누구?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했을 때는 그 저가 매입한 금액과 시가 상당 금액이 입금으로 산입되지는 않는다고요. 왜 법인한테는 왜 법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했을 때는 입금 산입되지 않고 왜 개인한테 저가 매입하면 입금 산입되나요? 자, 개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한번 살펴봤을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매매 등 처분을 했을 때 그 매매 차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나요? 아니죠.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 과세 아예 과세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을 했는데 이건 뭔가 지금 수익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가 적용돼요. 누가? 매입한 내가 아니고 제 저가로 파네. 저가로 판 법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나한테 지금 저가로 팔았잖아. 그래서 산 내가 아니고 그 저가로 판매한 사람, 저가로 판매한 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법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거기는 그 시가대로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 저가 거래한 걸 부인당하고.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만약에 저가 매입했다 그러면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조항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했을 땐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가 적용이 안 돼. 이건 아예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 받은 놈이 저가로 매입한 사람이 그걸 입금에 산입해서 네가 세금 내라 이 얘기예요. 저걸 저가로 판 사람을 어찌할 수 없으니 산 네가 네가 세금 내라 이거. 산 네가 세금 내라. 특수관계인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저가로 매도한 그 법인이 이제 세금을 부담하고 이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했을 때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산 네가 저가 매입한 네가 그 차액을 입금에 과세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관계인인 개인만 여기 적용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때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저가 매입과 시가의 차액을 입금으로 산입한다. 입금으로 산입한다는 얘기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그러니까 동업자인 법인이 동업자야.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동업자인데 이 동업기업으로부터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입금이 되겠죠. 다음에 120조 간주임대료 한번 보자. 간주임대료. 우리가 이제 간주임대료가 소득세에서도 나왔어요. 간주임대료. 그죠?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서 이제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뭐 했었죠? 어떤 경우 간주임대료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뭐 3억 원을 초과하고 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만 있어도 간주임대료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간주임대료 우리 그 법인에 있어서도 간주임대료가 입금에 산입될 수가 있는데 법인에 있어서의 간주임대료도 뭐 그 법인세에 있어서의 간주임대료도 소득세에 있어서의 간주임대료와 기본 입장은 이제 동일해요. 기본 입장은 동일해.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데 이제 월세는 그러니까 다달이 내는 임대료는 입금 과세되고 그 보증금은 입금 과세 안 되는 건 너무 불균형을 이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금을 받았던 경우 지금 법인이 자기 건물을 갖다가 이제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는데 이 보증금을 가지고 법인이 뭘 하겠어요?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금을 한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자 수익은요. 당연히 이건 입금에 포함돼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그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니면 뭐 또 어디 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배당 수익도 역시 입금이니까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이건 뭐 세금 문제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죠.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사실 간주 임대료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 돈 네가 보증금 받았으면 은행에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라 이 얘기죠.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고 그런 취지가 있어요. 이게 그런 취지가 왜 그러냐면 여기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보면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익을 공제해 주거든요. 금융 수익을. 그러니까 내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했다든지 저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투자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이 생기면 이걸 빼줘요. 간주임대료에서 빼줘. 이거 빼주다 보면 영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세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주임대료에. 근데 지금 간주임대료에 너무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주임대료 이 기본 내용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용이 조금씩 좀 달라. 조금씩 좀 달라요. 내용이 좀 달라. 자, 먼저 일반적인 경우 간주임대료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냐면 영리내국법인이고 영리내국법인이에요. 영리내국법인이고 차입금 과다법인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일 것. 이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영리내국법인이고 차입금 과다법인이며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런 법인이 장부를 기장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 빼기 건설비 상당액. 건설비 상당액은 그 건물의 무슨 취득가액. 그 다음에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자본적 지출을 한 게 뭐냐면 어떤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리모델링 했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이런 걸 이제 전부 합한 금액이야. 그래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주고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또 공제해줘?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준단 말이에요. 금융수익을 빼줘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산정을 해요. 요렇게 해서 산정을 해요. 여기 뭐 적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수를. 그래서 여기 지금 365분의 2를 또 곱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연도가 1년이잖아요. 보통 1년인데 이때 예를 들어서 한 180일만 했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180을 해준던가. 180일. 그 다음에 뭐 365분의 1이죠. 만약 1년 동안 했다. 그럼 적수 생각 안 해도 돼. 딱 1년 했다. 정확히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이게 적수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당연히 365분의 1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적수는 요건 이제 일수를 말하는 거야. 일수.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아무 때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 영리내국법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차입금 과다법인이어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이렇게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준다.
그러면 뭐 만약에 금융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이거 거의 0원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빵원. 요렇게 계산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추계 결정하는 경우, 기장을 하지 않았어. 신고를 안 했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때 뭐 차입금 과다 여부나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업무인지 여부 다 불문하고요. 이렇게 계산해. 아직 단출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야. 그러니까 여긴 건설비 상당액 빼주지도 않아. 건설비 상당액 빼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금융수익도 공제해주지 않아.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추계 결정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 중인 주택도 간주 임대료 계상에 포함된다. 응? 추계 결정하는 경우인데 이거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한 그렇죠?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여기 뭐 앞에 그거 하나 빠졌네.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 중인 주택도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간주 임대료고 이와 같이 선정된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입금에 산입해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에 의제 배당도 우리 그 소득세법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회계상 배당은 아니지만 이제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가 돼서 이제 입금에 산입돼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의제 배당이 입금 산입된다는 얘기는 의제 배당을 지금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법인 주주가 받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수익이 누구한테 생긴 거예요? 법인한테 생긴 거예요. 우린 지금 법인세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의제 배당에서는 개인이지만 배당받은 사람이 개인 주주지만 여기는 법인 주주. 이럴 때 이제 법인세가 과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수익을 올리고 누가 납세자인지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뭐 법인세하고 막 소득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기본 법리는 거의 똑같아요. 기본 법리는. 그러니까 의제 배당은 기업 회계상은 배당이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되는 건데요. 이 의제 배당에는 다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있고요.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본 항목에는요, 자본 계정 과목에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이때 이런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주식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무상주하고 주식 배당은 이제 재원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이제 자본잉여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이제 재원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을 하면 현금배당. 그런 경우는 이제 기업회계상으로도 배당이죠. 근데 이제 이익잉여금을 재원해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기에는 그게 이제 주식배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무상주를 이제 발행하게 되면은요, 이게 기업 회계상으로 보면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본 항목만 바뀐 거지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배당으로 보지를 않아요. 기업 회계에서는. 그런데 우리 이제 세법에서는 이 경우에도 어떤 주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이 된다는 거죠. 주주에게. 그래서 우린 지금 법인세법에 이때 주주는 법인 주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주에게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배당으로 의제하는 거예요. 배당이 아니니까 배당으로 의제하는 거죠. 배당으로 의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있는데 이제 감자가 뭐냐면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감자라든지 퇴사,
회사에서 나갔다 이거예요.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등을 하게 되면 이제 종전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제 반납하게 되는데 이때 그 어떤 감자, 합병, 해산의 대가가 주어진단 말이죠. 이때 주주에게 주어지는 그 합병의 대가가 종전 주주가 지금 반납한 종전 주식의 가액보다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배당 유사하다. 그래서 이걸 의제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의제 배당으로. 응? 그래서 의제 배당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의 경우에는 그 의제 배당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교부받은 무상주 곱하기 액면가액이고요. 교부받은 무상주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 배당의 경우에는 의제 배당 소득을 감자, 퇴사, 해산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 빼기 구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다음 기타 수익으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그래서 뭐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뭐 보험 차익 등 위에서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이 증가했고 입금 불산입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입금으로 과세된다. 예, 잠깐 쉬었다가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